참가하신 모든 분들은 와이파이 연결이 잘 되는 곳에서 회의에 참가해 주시고, 회의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일반 참가자분들은 오디오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발표, 토론, 질문하실 때만 비디오, 오디오를 켜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한 질문이나 건의사항은 개인 채팅창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중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은 저희에게 개인 채팅으로 신상, 즉 이름, 소속, 폰 번호를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명록을 대신한 채팅창이나 문자로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라며 참가하신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포럼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연구팀의 책임자로 있는 위덕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김명석 교수입니다. 근래 중국에서는 유랑지구, 한국에서는 승리호가 상영된 바 있습니다. 유랑지구는 중국 SF 영화의 세 장을 연 기념비적 작품이며 승리호는 한국 최초의 우주 SF 영화라 불립니다. 유랑지구에는 태양광, 목성의 방사능, 수소 등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흥미로운 제재가 담겨 있습니다. 두 영화 모두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 특별히 중국의 학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게 양국의 SF 영화를 중심으로 나눌 미래에너지 이야기를 경청하러 와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덕대학교 대외부총장으로 계신 손창민 부총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장님께서는 경북농민축산설립자로서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 전국 학교운영위원연합회 수석부회장, 학사장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덕대학교 대부총장 손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포럼은 해오름동맹 원자력혁신센터 6개 대학 R&D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경주, 위, 한 에너지드림 연구팀에서 주최하고 위덕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주관하였습니다. 해오름동맹은 한반도 동남권의 원자력 벨트, 포항, 경주, 울산 지역 지자체, 대학이 상생 발전을 위해 결성한 동맹입니다. 특히 경주, 위, 한, 에너지 드림은 경주 위덕대가 한수원과 함께 시민들에게 에너지 드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기발한 이름처럼 이 연구팀은 드림팀이 되어 2018년도부터 3년간 제1기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22년 현재 제2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제1차 분기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오늘 제4차 포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 경주에는 한수원 본사와 월성 원전이 있을 뿐 아니라 방패장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덕대학교 부지에는 총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경주 수소 연료 전지 발전 단지가 20메가와트 규모로 조성되어 20년간 운영될 것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발전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해 공기 중에서 수집한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대표적 친환경 미래에너지 사업입니다. 한 해 생산되는 전기는 157기가와트로 4인 가구 기준 약 48,000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위덕대학교 인근 지역에는 특별지원금과 본지원금이 지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오름동맹은 바로 한국 대표 공기업과 지역대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상생형 발전 모델입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SF 영화 속의 미래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SF 영화로 중국의 유랑지구, 한국의 설국열차와 승리호가 발표되고 토론될 것입니다. 이 영화들은
모두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미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 화중사범대학교 신문방송대학 부학장으로 계시거든 존경하는 평타오 교수님과 상해 재경대학의 존경하는 자오당 교수님을 연사로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중국 영화 속의 에너지에 대해 연설하고 강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중국 영화 연구자이신 한국외대 존경하는 임대근 교수님이 토론하게 됩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최고의 중국 영화 전문가로 꼽히는 분들의 발표와 토론이 기대되는 것은 바로 그래서입니다. 그리고 올해 봄에 중국과 한국의 SF 영화를 비교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신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의 존경하는 신진숙 교수님의 최신 연구가 이어집니다. 한국과 중국의 SF 영화가 함께 논해지는 오늘 이 자리가 뜻깊고 기대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미래 에너지의 지역 수용성 정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자리에 발표를 수락해 주신 분들, 또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문가들의 발표가 끝나면 참가자 모두가 함께하는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희망찬 미래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사회의 발전 모델이 그려질 것입니다. 학술대회가 아닌 열린 포럼 형식으로 열린 오늘 세미나에 대학생, 교수, 학자, 일반인 등 참가자들이 속속 입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 에너지를 주제로 하는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공지합니다. 참가하신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릴 테니 채팅창에 이름, 폰번호, 소속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화중사범대 신문방송대학 부학장이신 펑타오 교수님의 기조연설과 상하이 재경대학 짜오단 교수님의 특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펑타오 교수님의 기조연설은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尊敬的金敏实教授、林大根教授和参加会议的各位专家们，大家好，我是来自中国湖北武汉华中师范大学的彭涛教授。我这一次和我的硕士生刘亦菲同学一起宣读的论文是中国科幻电影中的能源书写变迁。能源是人类生存的基本要素，也是电影表现的重要对象。作为当代最具影响力的电影类型之一，科幻电影在中国的发展有些滞后。从创作数量和创作质量两方面看，中国科幻片的积累都还存在明显不足。但在为数不多的电影文本当中，我们发现了一个值得关注的现象，那就是围绕能源的叙述始终在电影史当中占据着一定的位置。不仅如此，当我们以历史性的视角对能源书写进行分阶段的梳理时，会发现它的特征是随着时代的发展而不断变迁的。以能源的视角切入，能够帮助我们更好地理解中国科幻电影的发展历程，同时也为未来中国科幻电影的进一步创新发展提供一些思路和建议。我呢，准备从4个方面来讨论。从这4个方面来讨论。首先是现代化的根基。从新中国的成立到中国改革开放初期这一阶段，中国的能源勘探和发展水平比较低，能源地域分布不均匀，也加剧了能源短缺的局面。在工业生产和民众生活普遍面临能源匮乏的情况下，许多文艺作品呢，这个当中的能源书写采取的是一种乐观主义态度。
能源呢被当作建设现代化国家的根基。这个新中国最早的一部科幻电影叫做《13年水库畅想曲》。那在这一部影片呢，它应该是对于现实当中水利大跃进的一个呼应和美化。电影呢构建了一个美好的人民公社的景观，不仅农业高度发达，宇宙飞行、视频通话这些现在已经实现了的科技，在这部影片当中一应俱全。在这部影片的叙事逻辑当中，这些成果都离不开当时的这种水利基础的工程。创作者呢力图消弭现在与未来的距离，这样一种过于直白的嫁接，虽然便于观众理解主题，但呢也造成了情节的断裂，使这个影片的幻想的气息超过了科学的性质。最终呢虽然有一些正面的评价，但也遭到不少人士的批评。相比较之下呢1963年拍摄的另外一部影片《小太阳》，它就具备更细腻更完整的这样一种科学质感。影片讲述的是一群儿童通过技术手段发射人造太阳，让北方的春天能够提前来临，以改造气候的方式来促进生产发展。尽管电影的篇幅不长，但对恒星能源的表现、关于飞行汽车和人工智能的描绘，以及对核能实验的详细介绍，都显示出这部影片有较强的科学思维。同时呢，他对待能源使用的这种乐观的态度这样一种乐观的态度也是显而易见的。当时间来到1980年代初，纯粹的乐观主义期待呢就遭到了一定程度的改写。这珊瑚岛上的时光这一部影片呢，第一次涉及到能源使用主体的问题。影片构建了爱国科学家和国外邪恶财团两大阵营，显露出了中国科幻电影当中的民族主义情绪，同时呢，也折射着国际政治环境的变动。不过呢，围绕原子电池它的增多所突出的仍然是电力能源的宝贵价值，尤其是在激光武器杀死鲨鱼那一段，先进的能量武器实现了与国家力量的联系置换。在充满变动和不确定的改革开放初期，能源科技肩负着捍卫国家安全的重担。在强调能源力量的同时，电影也反映出对能源安全的重视。1980年代的另一部关注这个电能的科幻电影呢，是电影《霹雳贝贝》。尽管顶着儿童科幻的外衣，这部电影呢，在表达内核上却进行了不一样的思考。贝贝的特异功能实际上是给同伴和父母都带来了利益，连科学院的门卫都称他现在是国宝。而这些关于电能的赞扬的话语呢，让贝贝在结尾呢却放弃了超能力的这样一个能力。那这样一种选择就变得意外深长。在孩子的世界里，对交流和陪伴的渴望胜过了能源带来的力量。这反映出中国科幻电影的能源书写开始向有批判性的这样一种视野的转换。而在进入1990年代以后呢，这种批判就更加直白和强烈，那就是90年代这一个乌远源的这个聚焦。那进入1990年代之后呢，政府涉及到能源问题的政策文件不断增加，有很大一部分文件呢是强调要做好节能工作的。那在这个曾经为完善工业体系立下汗马功劳的这样一个化石能源，在电影里丧失了往日的光辉色彩。
转而成为一些创作者批判聚焦的对象。在科幻电影当中，工厂形象的变更成为一个重要的标识。作为加工化石能源的主要场所，曾为工人提供经济能源与丰富活动的温暖厂区消失了，转而呈现的是头顶滚滚浓烟、脚踏屋檐水源的丑陋景观。冯小林执导的《大气层消失》就围绕一场毒气泄漏这样一个危机开始。影片的讽刺和批判价值在表现男孩救助一条鱼的活动当中达到了顶峰。在寻找干净水源的失败之后，鱼儿呢最终接受了死亡的结局，而失落的男孩站在岸边举目四顾，弥漫的烟尘和倾泻的污水无处不在，远处的庞大工厂毁掉了动物和人类生存的家园。这个就是冯小林执导的大气层消失的海报。到了1992年，这个融合了恐怖元素的这个影片《独吻》，在这个当中呢，工厂呢更被视作一种更为显著的污染源。影片当中的主角珊珊的悲剧命运完全源自工厂之子的身份。由于父母都是从事着破坏环境的工作，他天生背负着自然的无情诅咒，因此无论善良的铃兰代表的无私母爱，还是美丽的女孩象征的浪漫爱情，都无法对他进行拯救。珊珊由人类创造抚育，但最终又受到人类的排斥和追捕，俨然是将科技恐惧替换为环境焦虑后的富兰肯斯坦这样一个故事新篇。然而呢，无论是充满教育色彩的儿童科幻，还是气质黑暗的环保寓言，1990年代科幻电影以批判工厂为重心的能源书写，更多的停留在人类发展与环境保护对立的环境主义立场上。虽然敲响了破坏自然的警钟，但是未能反映出人类中心主义思维的真正弊端。此后，本土的科幻电影的生存空间不断的遭受挤占，关于化石能源的探讨也逐渐趋于沉寂。第三个方面，关于新能源的畅想。在新世纪，中国科幻电影的能源书写主要集中表现在对待新能源的关注上。虽然中国的新能源产业进入高速发展期，但要实现对化石能源的有效替代，还需要革命性科技突破，而这正为科幻电影的创作提供了聚焦点。经历近10年沉寂期后的中国科幻电影，在对待新能源的畅想上，更多的是朝向乐观方向。不过，这种乐观与第一阶段乐观想象不同，和技术革命捆绑的新能源，被创作者被赋予了更多人本主义的关怀期许。新能源不仅是提升生产效率和改变生活面貌的工具，更为肯定人的价值，解决人的精神困境提供着可能。比如说这个周星驰导演的《长江7号》，这里面呢，依靠电池活动的外星生物七仔，它不仅给物质贫瘠的家庭带来了富裕，更是陪伴着这个主人公小迪摆脱歧视维护尊严。还有呢，像《不可思议》里面来自开普勒的星球么么哒。么么哒呢，在中国的这一个语境当中呢，就是亲一亲的这个意思。在影片当中呢，这个么么哒呢也发挥的主要功能呢，它就是
疗愈个体的情感创伤。然而这些故事并未突破软科幻借助科幻外衣指涉现实的模式，在营造未来感和科技感上面存在着明显的缺失，很难将其称作是新世纪的科幻代表。而2019年这个由这个吴京导演的吴京主演的这个《流浪地球》打破了这一困局。电影在2个不同的叙事空间里面展开，但都以能源作为关键要素进行情节的推演，力图融合科学主义与人本主义思想，表达科学人文主义的主题。其中呢，地表上的故事是围绕着运送这个火石这个火石这个原料，它是一个什么样的原料？是氢聚变是一个核聚变这样一个装置展开的。里面的一个人物王磊，他个性刚毅，他刚开始呢是秉持着任务至上、人员至上的信念，在他的率领下呢，这个救援小队即使在同伴不断牺牲的情况下，他依然全速前进。而一心保护家人的这个刘启，始终把人的生命放在第一位。他折返从这个运送火石的这样一个车上折返回来，去救下了萍水相逢的这个队员，不愿意抛下任何一个同伴。那在这一趟拯救地球的冒险当中，他们不仅是加深了对彼此的理解，更逐渐扮演起了对方的角色，就是这个王磊和刘启。刘启呢，在最后就像军人一样的将生死置之度外，而王磊呢，却以自己的生命保护着刘启那个小女朋友朵朵不受伤害。在太空战警故事里面呢，机器人 MOS 代表着最高层次的科学理性，它测算出点燃这个木星这个让木星改变轨道的这个方案，它的成功几率是0。但是中国的宇航员刘培强却给出了不同的思路。点燃木星的计划之所以没有办法测算，是因为机器人呢，它不理解人类的自我牺牲。从逃离木星到点燃木星，这个一切的活动都是以新能源技术的发展为基础的。如果没有先进的科技装备，地表救援队的行动也会化为泡影。然而，只有在利用新能源的这个方案当中加入对人类情感的考量，才能够催生出超越数据算法的更优解。在面对人类去向何方的大问题当中，中国科幻拒绝导向人文或科学的某一极，相反，通过形塑科学人文主义，它表达了理智与情感、技术与道德的结合，才能为危机中的人类找到出路。第4个方面呢，我想对中国科幻电影在人员书写当中存在的一些不足进行反思，也提出了未来发展的我们的一点期望。当我们回顾审视中国科幻电影的发展史，会发现呢，除了90年代涌现出的一批环保影片，大部分的国产科幻影片，它的人员书写都是正面的、积极的。这和好莱坞生态科幻电影当中频繁出现的鄂托邦的景观形成了鲜明的对比。好莱坞那些影片当中，那些残破衰败的废墟场景和秩序崩坏的末世想象，本来是对科技之恶、人性之恶的提醒，但在征用能源建设现代化强国的语境当中，
颇具批判意味的这样一些意志空间就失去了存在的必要性。结合中国的发展现实来看，科幻电影在表达上的乐观倾向是自然合理的。然而，这并不意味着国产科幻的能源书写应当沿袭着乐观路线一直走下去。作为一种成熟的类型，科幻电影是按照已知事实努力预测未来发展的电影。它的标志性的特征从来不是美好的乌托邦，而是对现有文化技术争论的未来化和想象化，是对人类深层体验和自我身份的反思。如果缺失了批判的眼光，电影难以帮助人们拓展认知和更新世界观，也因此丧失了科幻题材的独特优势。未来的中国科幻电影势必呼唤更多的批判性表达。此外呢，在工业技术已不再构成主要困扰的今天，软科幻依然占据着中国科幻的多数。这反映出中国科幻电影这个发展，它迫切需要思维上的更新，而与能源相关的内容可以为电影迈向前方提供一个支点。其中的一个思路呢，就是精妙的能源造物可以成为科幻秀场当中的耀眼的展品。比如《流浪地球》当中驱动地球前进的行星发动机，它高速入云的身躯让巍峨的喜马拉雅山相形见绌。而这一能源奇观不仅吸引眼球，还帮助铺展了电影近未来的世界观，让代价高昂的救援行动显得符合逻辑。在继续表现人性和情感的同时，未来的中国科幻电影应当更加重视对物的构思，以此来构建一个富有质感的未来社会。另一个呢，或许更重要的思路是将能源作为科幻电影的叙事载体，最终打破一种能源叙事的范式。面对人类在宇宙当中的位置、人的独特性、理性和情感的博弈等深奥的问题，相比呢给出直接答案，科幻电影思考问题的过程才是吸引和启迪观众的部分。而能源的变革关系着人类的未来和当下，以它为叙事载体，探讨经典科幻命题，是许多优秀导演实践过的方法。能源可以表现为战争的导火索、贪欲的化身，或重建和平秩序的希望。不变的是呢，它始终是科幻哲思的反射镜，承载着电影高于生活的希冀与魅力。而被刘慈欣所言现实的引力牵绊国产科幻，可以尝试呢以此为借口去展开更多的问题探讨，打造更瑰丽的想象空间这是呢我和我的硕士生刘亦菲同学对这个问题的一些思考。我的发言完毕，感谢大家。감사합니다。펑타오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 한국외대 임대근 교수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임 교수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중국 영화 연구자이십니다. 各位老师、各位专家，大家好，我是来自韩国外语大学的林大根。我刚刚拜读了这个彭涛教授的《中国科幻电影中的能源书写变迁》一文。那我宣读一下我读完这篇文章以后的我自己的这个心得。我拜读了彭涛教授和其他合著者撰写的《中国科幻电影中的能源书写变迁》一文。本文从新中国成立以来的历史视角，描述了
中国电影中科幻电影以及其所表达的能量问题。本文讲上世纪50年代至21世纪中国科幻电影的特点，按时间段进行整理、挖掘和叙述了那个历史的意义。我们考虑到在中国电影学术界很难找到对科幻电影的研究，这样的研究非常有意义，因为它为我们提供了一个新的视角。众所周知，电影分为5种主要类型：情节剧、动作片、喜剧片、恐怖片和科幻片。的确，在这些类型中，对科幻的研究是不够的。这也是不得不的，因为从这篇文章中可以看出，作为研究对象的科幻电影本身并不多。这大概与中国电影根深蒂固的围绕现实主义形成的传统有关系。SF 在韩语中被翻译成空想科学电影。空想在这里的意思呢，是无用的想象力，或者说空洞的想象力，所以我想它是一种与具有强烈现实主义传统的中国电影有些距离的类型。但是正如本文所叙述的，科幻电影中的能源问题有点不同，它可以被列入现实的议题，因为它与经济发展问题密切有关系，特别是考虑到改革开放以来的中国的国家目标是经济发展，考虑到中国电影一直忠实于国家和民族的需求，中国电影处理能源问题具有合理的依据。本文最后总结了好莱坞科幻电影与中国科幻电影的区别，特别是一部好莱坞电影诊断残破衰败的废墟场景和秩序崩坏的末世想象，实际也是对现实科技之恶、人性之恶的提醒。相较之下，中国科幻电影中这种面向能源，尤其是面向新能源的批判角度是存在缺失的。特别是我们认为这是因为在国家层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强国必须动用能源。在这一点上，目前中国电影通过再现科幻和能源问题的情况非常有趣，尤其是最近引起观众爆炸性的反响的电影《流浪地球》呢，我想中国的国家目标、电影表现力和观众的吸引力已成为3位议题，将科幻提升为中国电影的核心类型了。因此，我想简单的请教2个问题。首先是《流浪地球》之后的许多科幻新片是否有可能现在或者不久的将来出现在中国电影界里？另外，由于中国观众对包括《流浪地球》在内的最近科幻电影的反应非常好，所以我想请教构成这种反应的社会文化的语境。非常感谢彭教授的精彩的文章谢谢大家。네, 임대근 교수님 질의하셨는데요. 임 교수님의 토론에 펑 교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네, 친절하게도 한국어 번역문도 미리 준비해 오셨습니다. 各位专家，大家好，很高兴在疫情期间通过互联网来参加这样一个学术会议，非常感谢威德大学金明史教授的邀请，感谢韩国外国语大学林大根教授对我和我的硕士生刘亦菲同学共同撰写的《中国科幻电影能源书写的变迁》一文做出的评阅。林教授认真
细致地评阅了本文。针对本文提出的2个问题非常有价值。我想结合中国电影的创作现象和文化环境，和您进行简单的探讨。关于是否有更多的科幻新片登上中国荧幕，我的态度是肯定的。虽然在《流浪地球》上映以后出现的一些科幻电影并没有达到预期，但是近3年来依然有多部科幻电影投入了拍摄和登上院线。备受赞誉的小说《三体》也即将推出电视剧版本。这些创作现象显示的不仅是影视界人士渴盼复刻《流浪地球》的成功，更说明中国科幻电影的缺口已经到了必须被填补的时候了。中国科幻电影的积累是比较薄弱的，而从宏观层面来看，科幻电影不仅对电影产业链的完善提出了更高的要求，更离不开文化想象力和现实鼓励的支撑。科幻影像更像是未完全离地的飞行。近年来，中国科技实力的提升为电影构建未来世界观提供了说服力，一直处于边缘的科幻文学也得到了更多人的关注。文化、技术自信和产业发展的叠加，推动着中国科幻电影进入新纪元，而《流浪地球》必然不会是这个纪元里唯一的标志。关于社会文化语境的问题，我们的文章谈到过一个现象，软科幻是中国科幻电影的多数。早期的中国科幻并没有太多选择硬的空间和条件，而在技术和类型都更加成熟的当下，软的模式则更像一张滋生懒惰的温床，或是平庸的借口。许多创作者习惯将科幻元素与喜剧、爱情等类型进行杂糅，这样的重复造成观众乃至整个社会都在文化层面表现出对创新的渴求。以中国的动画电影为例，经历了低谷期的动画，在鼓励创新、反对陈规的语境下重新焕发活力。哪吒之魔童降世并非尽善尽美，但因为突破了常规表达，最终收获了50亿票房，还带动了一股哪吒热。流浪地球作为硬科幻得到了观众的赞誉，反映出人们对科幻类型所独有的创新活力寄予厚望。当然，软科幻的模式也有自己的优势，但在呼唤创新的文化语境下，科幻类型需要更多的硬科幻作品来挑起大梁。这也是我们完成这篇文章的初心和考量。我的发言完毕，非常感谢林大根教授的评阅，再一次感谢金敏石教授的邀请。欢迎各位专家有时间到中国做学术交流，谢谢。 네, 다음으로 상하이 재경대학 짜오단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짜오단 교수님의 발표는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大家好，很高兴本次能参加论坛的活动，然后跟大家分享一下我的论文。我的论文题目是浅谈大陆导演片中表达的能源问题。中国是一个物产丰富、地大物博，相比东亚、东南亚的其他国家，以能源危机为故事背景的电影呢相对较少。以日本为例，有大量的展现能源焦虑的电影，例如《希望之国》。而在中国，首先能提到能源问题的电影，可能首先想到的是科幻片《流浪地球》。本文更多的是聚焦现实主义题材的电影，其导演所展现的故事基于能源问题而有别于日常的乡村或城镇生活。在大陆电影中，导演们聚焦到能源问题上，主要是围绕在矿场的故事及矿工的生活。
贾樟柯导演的《三峡好人》影片讲述了煤矿工人韩三明和女护士沈红从山西来到重庆奉节，分别寻找到自己已经离开16年的前妻和分别2年的丈夫的故事。而重庆奉节又是一个因为水电站的建设而影响巨大的城市。辛宽导演的《暴力无声》，该片围绕了一个孩子的失踪展开，讲述了矿工父亲去寻找孩子踪迹的过程。通过了不同人物的身份的塑造呢，延伸出了中国真实的面貌，冷暖色彩的故事。李阳导演的《盲井》讲述了2个生活在矿区的闲人靠害人赚钱的故事。该影片提起来呢，是来源于中国1998年3大特大的矿洞诈骗杀人逃案。第一章，主角是矿工，人物性格相似，同为郭亮导演。老实的矿工或即将成为矿工的少年，长期生活在与世隔绝的矿洞或设施卫生，沉默而孤僻，善良而坚韧，是底层人物呐喊的代表。《三峡好人》于2006年的9月5日在意大利上映。该片在2006年的威尼斯电影节上一举拿下了金狮大奖。男主角作为矿工的身份是一个生活在不确定状态中的人，就如同电影《小五》世界中的男主角，他们始终是无力的，是随波逐流的。男主角韩三明是一个悲苦的找不上来媳妇儿的山西老粗，迫不得已花钱买了媳妇儿，从父女之情出发，要来看望自己的女儿，而后看到自己前妻生活凄苦，决定回家挣钱替幺妹还债。一个山西老粗，一个没有真正爱情体会的男人，从自己的人性最深处的善良和宽容出发。暴力无声该片于2017年7月27日在悉尼 First 青年电影展首映，2018年的4月4日在中国内地正式上映，入围过2017年第2届澳门国际影展主竞赛单元，并最终获得评委团特别奖及最佳男主角奖，被提名2019年第10届中国电影导演协会2018年度的年度编剧、年度青年导演、年度女演员，获得了第27届上海影评人奖年度国产电影10佳。暴力无声展现出了一个寻找孩子的故事。片中有3个父亲，他们分别属于中国社会的不同阶层。矿工张宝明来自于农民阶层，律师许文杰是有文化的知识分子阶层，宏昌矿业集团董事长枪曼年则是可以被称为土豪的私营企业主阶层。矿工张宝明家庭是贫困潦倒，面对利益冲突时表现为动手动口的暴力形象，这个如同盲井中同样凶残暴力的矿工宋金林和唐朝阳，他们表现出想要摆脱底层生活的强烈渴望。暴力无声中，张宝明种种的暴力行为，与工友厮打、挫伤同村好友的眼睛等等，几乎都在维护一己私利，这足以看出他早已习惯在底层社会中挣扎。在斗殴中，因为拒绝说话而咬掉舌头，更表现出了他对自己底层身份的默认。盲井于2003年的2月12日上映，同年获得了第53届柏林国际电影节的银熊奖杰出艺术成就，获第40届台湾电影金马奖最佳新人奖、最佳跨媒介改编剧本奖，并获得最佳影片提名。第5届法国亚洲电影展电影节最佳影片奖。王宝强饰演的凤鸣是一个单纯善良的孩子，凤鸣对长辈甚至是自己认来的二叔又是很孝顺。王宝强将这部影片中的少的可怜的阳光人物演得惟妙惟肖，演出了山沟里孩子的憨厚善良，也演出了许多人在初入社会时感受到了现实对人性的扭曲。第2章节基于矿场展现了光怪陆离的故事。三峡好人的男主角韩山明的身份是一个老实的矿工，长期生活在与世隔绝的矿洞，沉默而又孤僻。而故事发生在城市奉节，也正是因为三峡大坝的建设要去创造水能发电站的能源问题，产生巨变的一个地方。影片用群众演员和原生态的表演，体现出了对底层人民的关注。2位主角由山西来到重庆三峡库区，他们用观众的视角展现出一幅壮观的自然风光的巨变图，没有敲锣打鼓的欢送场面，没有虚假的口号和豪情，有的只是真真切切的百姓生活。因为从煤炭发电的矿区到水电发电的水库区，韩山明见证了史上未有的100万人的大迁移，这也是一个基于中国能源发展背景下的故事。
镜头所到之处都是拆。3000年的古城，2年就拆了。昨天才住过的房子，今天墙上就写了大大的拆字。在山林拆房子的工地上，废墟中的工人呢，在喷洒消毒水，拆了一半的房子，遗留下了半面墙。接着，瓷砖的墙壁上挂着努力贴着走铁团的海报、奖状，以及屋子原来主人的照片，还有拥挤的房间格局。厨房里的灶台，迎面扑来的真实的就是斑驳的墙壁。茫然的眼神，赤裸黑黝的肩膀，像是一个山西去伤亡率极高的煤矿矿工奔赴到水库区去感受人口迁移的悲情，是一种苦难奔赴另一种苦难的表达。像影片结尾高楼间走钢丝的人，在貌似广阔却实则狭小的空间里小心翼翼地求生存。电影只是告诉你一个客观存在的事实，现实生活中有这样一群人在这样的生活，真实就是没有豪情壮语、哭天抢地、悲情煽情，用纪实般的手法给这样一个100万没有话语权的人一个竭力的自我压抑的哽咽声。暴力无声的裙子呢，辛坤导演延续的从现实主义角度讲述了父亲与孩子的故事。暴力无声在现代工业文明社会的矿区的背景下，将叙事空间扩展至阶层与阶层之间、乡村与城市之间，不仅塑造了身处不同阶层的多样态的父亲形象，而且展现了因为在能源开采的背景下，引起了由资本主导的现代社会中的人与人的关系矛盾。暴力无声主要集中在寻死者、矿工张茂明、肇事者资本家昌万年和居间者律师许文杰的3人博弈上，以一个寻子的故事反馈出了矿区的这种异化的社会关系。张茂明的誓言仿佛反馈出底层人民毫无话语权的符号，许文杰作为律师的善言又体现出他作为工具人的印象。仓万年的报纸形象寡言贪婪，是一个资本家的体现。影片中，许文杰试图又当爹又当妈的过程中，遭到女儿的嫌弃，时常留有胡须拉碴的面部表情特写，显示出了生活压力给他带来的疲惫。在金钱的诱惑与武力的威慑下，作为律师的许文杰知法犯法，帮助仓万年伪造证据，藏匿尸体无不表现出一种无可奈何的懦弱形象。仓万年对涮羊肉是情有独钟，影片中用全景镜头展现出了在可以容纳数十人并摆放羊肉卷的餐厅中央，他独自去享用美食的场景。接着，机器不断的切出新鲜的羊肉卷，以及仓万年不停的咀嚼羊肉的特写交互出现。这一系列的镜头不仅让人想到了在大独裁者中将工人比作羊群的经典隐喻。仓万年表面的热心贫困学校的公益活动，实则是依靠了黑恶势力霸占的一方矿场，黑白两道通吃，无不显示出虚伪与贪婪的资本吃肉者的形象。总的来说，在这种视角下，3位父亲反映出了不同社会文化心理特征，呈现出了多样化的一种形象建构。盲井呢，是一部以人为的制造矿难、冒充清楚而不允许与经为故事背景的一部反映道德与谴责、伦理与悲剧、人性与善恶、金钱与品行、贫困与无奈的生活缩影。起初让人们感觉这个故事是描写矿工的苦难生活、矿难的惨烈，或者是矿主的剥削。然而直到漆黑的背景下一场骇人的悲剧发生的时候，才明白电影不过是展示矿工的生活，而是一场基于矿井的谋杀。几个人到了矿区，终于找到工作的地方。在工头谈话的时候，当谈及到矿难死人的时候呢，工头说：“挖矿能不死人吗？能干就干，干就拉倒。”然后将身份证扔在了地上。电影镜头转过了给地上的身份证特写，这样一个细节完全的体现出工头矿主的冷血和对人的生命的藐视。而这样的故事背景也展现出来，在矿区的可能存在的成百上千个矿洞下，都有着不同的悲剧故事。这部电影着力到宋金明与唐朝阳在疑似袁凤鸣这个人的杀戮过程中，一个人良心的觉醒。3个人下井工作，画面近乎了黑暗，情节平淡的发展。在袁凤鸣提及家里的时候呢，让宋金明感到了怜惜，不想去伤害他。各种细节也给宋金明救袁凤鸣埋下了伏笔。宋金明的一丝丝人性的善良在电影中逐渐体现。袁凤鸣向宋金明借钱，给一个上不起学的孩子捐钱，宋金明也给了那个孩子钱。
一个对别人还留有善意的人，同时又是一个用别人的生命来换取利益的杀人犯。宋金明一次又一次地劝阻唐朝阳来杀害袁凤鸣，他也预示了两人最后死于井中的后果。第三个章节，在能源开采地直接取景拍摄，用纪实手法。三峡好人虽然拍的是江湖题材，但展现的却是社会大变革中被裹挟的一代人物的渺小与无奈。导演按纪实手法直接拍摄取材的，因为城市成为了故区，片中的三峡人房子被拆迁的场面也都是真情实情。三峡好人是一部计划外的作品，它毫无征兆，毫无准备。它在开拍前没有完整的情节，没有人物设置，没有周密的筹备。2005年，导演在拍完了《世界》，想去拍一部纪录片，看似人物以角度去拍摄刘晓东这个画家。当时三峡的工程已经完善，导演得知三峡故地中有10几个古老的县城，有巫山、凤节等都在面临的拆除，而几百万人在那里土生土长的人民，因为三峡故区的建立呢，不得不背井离乡。当时刘晓东正要去凤节写生，他要花半个月到1个月，而导演要去拍刘晓东的纪录片，于是便跟着一起去了。到达之后呢，就看到了江边那些待拆的房子。凤节是一个3000多年的历史老城，即将被拆除，形成了一种古老而冲击的视觉氛围。在中国古代对于青山绿水的描绘中，三峡一直是一个很重要的题材。乌云翻滚，大河奔流，天地壮阔，古诗词里也常常这么描写。李白的诗词“两岸猿声啼不住，轻舟已过万重山”描写的就是风景的景观。导演和主创坐着船，看着曾经的历史城市即将发生巨变，拆迁的场景在他们前面上演，却也习以为常。在以时断壁残垣的房屋之间呢，里面仍然有人在打牌、打麻将，还有许多依然在废墟里生活的人。导演白天拍摄纪录片，晚上就开始用高清摄像机拍摄电影，最终以一种记录电影般的质感展现出了中国古典绘画和人造景观的消失，造成了空间视觉的冲击感，表达了因为能源开发而对人们生活的巨大影响。暴虐无声的故事发生的背景是在一个矿产资源丰富的北方小镇，拍摄周期一共是69天，与自然环境的斗争是在制作团队整个拍摄过程中最困难的事情之一。虽然发生在寒冬，但并不需要雪景。故事发生在冬天的意义就是通过草木凋零的肃杀去衬托人物的心境，但真正拍起来呢，却要经常和天气抢时间，每天要跟几十号甚至上百号人在荒山野岭里面去拍摄雪景。去扫雪。影片中有3个洞穴，一个是很现实的矿洞，一个是藏着张磊尸体的山洞，第3个呢是曹万年的办公室。张宝明意外的来到藏有张磊尸体的山洞时，导演同样选择了从洞内向洞外拍摄的角度，传递出了张磊在山洞中这样的一个心理隐喻。而当徐律师来到洞口时，镜头则变为了从洞外向洞内拍摄。画面中呈现出深不见底的矿洞，暗指的一片漆黑的洞穴，吞噬了所有的秘密。故事的帮凶徐律师站在的洞口向深渊凝视，在善与恶之间选择了保持缄默，掩盖真相。柏拉图的洞穴之喻将洞穴之中的世界看作是世界，洞穴外的世界比作为可知世界。黑釉的矿洞里则是未知和虚无的希望，包含着人心对社会的所有黑暗地带。明亮洞穴外则表达了人们对灵魂自由与善念的追求。昌万年公司的外间窗明几净，与其他正规公司无异，而向董事长办公室里走去却是另一番景象。空安的办公室内摆满了动物标本，狭长的通道像是去往又一个洞穴的通道。正如曹万年本人，以正直慈善的假面诗人，却在杯子里干着肮脏的勾当。盲井长镜头的熟练应用，剪辑的恰到好处呢，也无不令人咋舌。巧妙的抠出了主题，影片没有太多的美景，但是所到之处的矿种煤矿呢，却形成了一套独特的风景线，将真实与美完美融合在一起，也是别具匠心的。导演正借助真实的这一最出彩的地方来激发观众内心对于影片的向往和感伤。朴实的语言，无华的表演，构筑出了一个坚不可摧的城墙。在唐朝明、宋金明唐朝阳、宋金明两个人在煤窑里一边拉着家常，一边将宋金明弟弟杀害这一场面下，体现出了人性的丑恶与肮脏。更令人所匪夷所思的是，两人走出来旅馆后，直接将骨灰盒扔进了垃圾桶。对生命如此的藐视，从视觉上深切地刺激了人的眼球，从心理上也是对人性的极大拷问。
在他们眼中，生命如此的贫贱，导演借助如此真实的一幕，将人内心的种种罪恶揭露了出来，既是给观众看，也是对社会的呼吁。极具讽刺意味的是，袁凤鸣的首次出现是穿的学生装，他四处打量的这个对他既陌生又熟悉的小县城，心里充满了恐惧。家在人群中与其他人形成了鲜明的对比，一个学生不在家好好读书，反而去打工，也体现了社会的现实，反映了下一代人的苦难和与对命运的坎坷。最后呢，我想说，看似中国大陆导演很少以专门的能源问题去表达电影，但在电影的故事背景里，矿区和库区是故事发生的基石，是人物性格形成的因素，是影像风格颗粒化的展现，是人性之间较量的参照物。而这种因为能源问题产生的各类题材，随着新能源、碳中和、碳达峰等新型能源发展的要求下，会有更多的故事。随着导演的镜头带给观众在时代变迁中人们的思想和生活的转变。谢谢大家听我的分享。 예, 짜오당 교수님의 발표를 요약하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중국 작가주의 영화에 표현된 에너지 문제 양론입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에너지 위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일본을 예로 들자면 희망의 나라와 같은 에너지 불안을 보여주는 많은 영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에너지 문제를 먼저 언급한 영화를 논하려는데 우선 생각나는 것은 SF 영화 유랑지구입니다. 이 글은 리얼리즘을 제재로 한 영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감독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에너지 문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시골이나 도시의 일상생활과는 다릅니다. 중국 영화에서 감독들은 에너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주로 광산 이야기와 광부의 삶을 중심으로 합니다. 샤장커 감독의 삼엽의 좋은 사람들은 총칭, 펑지의 수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거대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신위쿤 감독의 폭발해도 소리가 없다는 이 다양한 정체성의 인물 형상을 통해서 광부 아버지가 아이의 흔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진정한 모습과 냉정함, 따뜻함의 온도차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리앙 감독의 막힌 갱도는 광산 지역에 사는 건달 둘이 사람을 해치고 돈을 버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러면 1장, 주인공은 광부, 인물 성격도 비슷하고 마찬가지로 수상 경력에 빛나는 감독들이다. 정직한 광부 또는 광부가 될 소년들로 세상과 격리된 갱도에서 살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침묵하고 외롭지만 선량하고 인내하는 하층민들의 외침을 대표합니다. 삼엽의 좋은 사람들은 2006년 이탈리아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폭발해도 소리가 없다는 2017년 제2회 마카오 국제영화제 주요 경쟁 부문에 진출하여 심사위원단 특별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년 제10회 중국영화감독협회 2018년 올해의 각본, 올해의 청년감독, 올해의 여배우로 선정되어 제27회 상하이 영화평론가상, 올해의 10대 국산영화를 수상했습니다. 막힌 갱도는 2003년 2월 제53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제40회 대만 영화 금마장 최우수 신인상, 최우수 크로스미디어 각본상, 또 최우수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제5회 프랑스 아시아 영화제에서는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2장입니다. 광산을 기반으로 기이한 모습, 다양한 색채 이야기를 보여주다. 삼엽의 좋은 사람들은 원래 모습 그대로 연출로 이 주인공은 산시성에서 총칭 삼엽 저수지 지역으로 오는데 관객의 관점에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만든 장관 아래 일어난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석탄 발전 광산에서 수력 발전 저수지역에 이르기까지 한샨밍은 100만 명이라는 역사상 미중류의 인구 대이동을 목도했습니다.
현실 생활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진실은 호언장담할 것도 울부짖을 것도 거짓으로 선동할 것도 없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기법으로 발언권이 없는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억압받는다는 울음소리를 최대한 들려주는 것입니다. 폭발해도 소리가 없다 해서 아들을 찾는 광고 짱범인 그리고 가해자인 자본가 창완이엔과 극한권인 변호사 슈원재의 게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들 찾는 이야기로 광산지역 계층의 소외된 사회관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계층이 고착화된 관점에서 세 사람은 다른 문화적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모습의 형상 구성을 보여줍니다. 막힌 갱도는 광산 사고를 만들어내고 친척을 사칭하고 성금을 편취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도덕과 규탄, 윤리와 비극, 인성과 선악, 금전과 품행, 빈곤과 대책 없는 생활을 추격한 영화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광산 지역에 존재할 수 있는 수천 수백 개의 갱도 아래에 상이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송진민과 탕차오양이 웬펑밍이라는 사람의 살인 과정에서 양심의 각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3장입니다. 에너지 채굴지에서 직접 촬영한 다큐멘터리 기법. 삼엽에 좋은 사람들은 도시가 저수지가 되었기 때문에 영화 속 삼엽 사람들의 집이 철거되어 이주하는 장면은 모두 실제 장면입니다. 폭발해도 소리가 없다의 이야기는 광물 자원이 풍부한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배경이 설정되는데 촬영 주기는 총 66일이며 자연환경과의 싸움은 전체 촬영 과정 중에 제작진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막힌 경도에서 롱테이크의 능숙한 운용과 편집은 적절해서 말문이 막힐 정도인데 흑탄광산은 독특한 풍경을 형성합니다. 감독은 진실이라는 가장 특출한 곳을 빌려서 영화에 대한 관객의 갈망과 감상을 불러일으키고 꾸밈없는 언어, 화려하지 않은 연출로 난공불락의 벽을 구축했습니다. 자, 맺는 글입니다. 전문적으로 에너지 문화 문제로 영화를 표현한 중국 감독은 아주 적은 것 같지만 영화의 이야기 배경에서 광산과 저수지는 이야기의 기초이며 인물의 성격이 형성되는 요인이고 영상 스타일의 파편화를 보여주며 여러 인성이 우열을 겨루는 참고할 만한 대상입니다. 에너지 문제가 갖가지 제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탄소 중립과 같은 새로운 개발의 요구사항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감독의 렌즈를 통해서 관객에게 비추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시대의 변천과 함께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짜오당 교수님의 발표와 요약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은 저에게 개인 채팅으로 신상, 즉 이름, 소속, 폰번호를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하신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참가하신 분들께서 질의할 기회는 제2부 발표가 끝난 5시 20분경 이후에 주어지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유튜브 채널 경제위한 에너지드림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구 결과를 숏폼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했습니다. 채팅창에도 링크 주소를 업로드할 테니 많이 방문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다음은 제2부입니다.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의 신진숙 교수님께서 한국 SF 영화를 통해 본 미래사회와의 조우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봄에 발표하신 최신 연구 결과이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신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놓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하자면은 좀 뭐 길게 많은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설국열차에서는 모든 것들이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완벽한 폐쇄된 생태계를 설국열차가 만들어낸 그 과학의 완전함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동시에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인간의 자유와 창조를 여전히 얘기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근대적인 인간의 시선이 있었죠. 이 지금 토마토는 꽃님이가 나노를 보내가지고 죽어가는 토마토와 결합을 시켜서 소생시키는 겁니다. 그 설리반이 만든 UTS라고 하는 그 먼 화성의 에코토피아라고 하는 게 이 나노의 생체 에너지 이런 것들과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낙관적인 상상들이 한쪽은 단절이라면 폐쇄라면 한쪽은 어떤 연결, 인간이 아닌 것과의 연결을 가져옴으로 해서 설국열차는 보고 나면 굉장히 그 전체적인 과정은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해피엔딩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무겁고 묵직하고 뭔가 그 악한과 뒷한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그 긴장감을 끝까지 가져가죠. 그리고 그 디스토피아의 현실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승리호는 명랑하게 새로운 에너지를 창발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학기술과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설국열차는 모든 것이 멸종하는 그런 과정으로 얘기하는데 그 고전적인 인간과 생산 관계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외의 과정을 역시 그 설국열차 안에서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멸종된 부품이라고 하는 아주 신기한 이런 부분들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무한히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이 하나 멸종하기 시작하면 덩달아서 계속 멸종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비 영화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도시 전체가 야생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멸종의 그 연쇄작용이겠죠? 그 어떤 사람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구 바깥에 지구 같은 환경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 근데 그들이 지구로 날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료가 없어서 우리는 지적 생명체를 만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화석연료가 멸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구 전체 사회 시스템의 사물들이 멸종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설정이 이 설국열차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었고, 아울러서 이 성냥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그 산업 폐기물 크레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것이었지만 이 열차를 뚫고 나아가는 탈출의 동력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보잘것없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문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설국열차에서 이 토니라고 하는 아이가 멸종된 부품을 대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반면에 승리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면 하나로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나노봇이 인간을 구하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멘탈과 연결되어 가지고 물질과 정신이 완전히 혼합된 상태의 새로운 유토피아적 열망이죠.
계속해서 이런 관례 속에서 무엇이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멸종되는지는 상상할 수 있었는데, 승리호와 달리 설국열차가 가지고 있는 멸종 리스트에는 우리의 관념이 멸종되어 갈 것이다라고 하는 제도의 멸종을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우리의 먹이가 멸종해 간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멸종해 가는데, 성냥으로 폭발을 일으켜 기차를 뚫고 나가는 거는 그 멸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창조와 자유라고 하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배려와 보살핌이라고 하는 숨겨진 논리들을 조금 대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리호는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미래를 낭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꽃님이의 이쁜 미소 속에 미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낭만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치만 두 영화 속에서 어느 것이 더 미래적일까라고 본다면, 지금 여기 이 설국열차의 장면에서 요 그림을 보시면, 이거 화가가 설국열차의 비극적인 장면들을 그리는 거거든요. 역시 예술은 영원하다, 뭐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있을 것도 같은데, 이 승리호에서는요, 업둥이라고 하는 비인간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모습까지 비춰집니다. 물론 요거는 서사가 다 끝난 다음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 인간 중심주의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인류세라고 하는 개념이 왜 이토록 학자를 넘어서서 문화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이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는 인간 중심주의가 오래도록 사회과학과 인문학 속에서 비판해온 대상이었는데, 인류세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거를 증폭시킨 거죠. 그래서 이 개념들 속에서 인간 중심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흥미롭게도 매우 명랑하게 그려진 승리호에서 우리는 인간과 물질, 사이보그, 이런 어떤 존재들이 인간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은 대중이 꿈꾸는 유토피아적인 열망들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요, 이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그냥 소개만 하는 차원에서 그쳤지만,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이 에너지 문제, 저도 뭐 후쿠시마와 관련된 어떤 재난 서사들을 좀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던 입장에서, 어떤 SF 영화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어떤 힘, 그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감정적 진동을 서로 느끼는 공명의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표현한 SF 서사를 통해서 지구적으로 그 영화가 유행하고 같이 함께 그 영화를 봄으로 해서, 우리가 인류세라고 꼭 명칭하지 않는다 해도 지구적인 이 화석연료의 무한 착취가 불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정해진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을 SF를 통해서 그나마 만나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그 다음 우리 지구가 2050년까지 1.5도 이상, 더 이상 지구 온도를 높이면 안 된다라고 한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정치와 윤리의 상상을 만날 수 있는 SF 영화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외람되게도 저는 SF 영화를 많이 연구해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비인간 관련된 이야기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도해본 연구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승 교수님, 전 논문을 읽었거든요. 토론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 아까
방금 하신 말씀 중에 후쿠시마 관련된 서사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영화인가요? 아니면? 일단은 후쿠시마가 발생했을 당시에 일본에서 등장한 다큐들을 살펴봤고요. 또 후에는 미적 정동 정치라고 해서 근데 그 후에 생산된 소설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생산된 담론과 소설들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어펙트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정동들을 플래니터리하게 갑자기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바로 그런 어떤 자연 재난이면서 동시에 인재라고 할 수 있는 후쿠시마 재난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이벤트, 사건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런 사건성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후쿠시마 관련해서 저희 이 연구팀에서 지난번에 포럼을 또 한 적이 있거든요. 다큐멘터리나 뭐 영상물들 지금 참여하는 분 중에 또 원자력 문학에 관한 연구하는 분이 계십니다. 만약에 교수님의 관심이 좀 진척이 되면 다음에 알려주시면 또 한번 발표나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청해 주시면 고맙죠. 네. 그럼 토론? 예. 네. 발표자의 논문을 읽었는데 방대한 분량입니다. 연구의 넓이, 깊이, 높이까지 다 갖춘 글이라는 것. 이거를 이끄는 화두는 인류세 담론입니다. 인류세는 인간이 지구의 생태계를 변형해서 지질학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개념은 지질학 분야를 넘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구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시대에 대한 성찰과 함께 자연 문화 관계를 재사유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학제적인 협력, SF 영화의 교육적 활용에 관심을 가진 일장이 접니다. 제가 출발하는 곳은 이 지점입니다. 발표자분에 따르면 유토피아 소설은 우월한 사회를 예로 들어 현존하는 사회적 질서를 비판하고 디스토피아 소설은 현존하는 질서의 가장 나쁜 특징을 과장함으로써 현실을 비판한다고 했습니다. SF 영화에서 디스토피아의 문학 사회학적 기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토피아는 환상 속에서나 있을 뿐 암울한 현실이 가져올 미래는 디스토피아니 그렇습니다. 아무튼 SF 장르에 현실 정복성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슈퍼맨이라든지 할리우드 영화가 그렇듯이 비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깔고 있는 경우가 많죠. 디스토피아적인 현실을 해결하는 핵심 동력은 주인공의 영웅적인 선택과 실행입니다. 자,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라는 이념으로 비인간화된 과학기술 사회를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는 결말, 관객은 열광하는데 SF라는 장르 영화를 무현물이 그려하듯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리호에 재현된 지구온난화와 사막화된 미래사회의 풍경은 희화화되어 있습니다. 장르 영화로도 설국열차의 유의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SF 장르는 현실 전복적이지만 유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타지로 구현한 현실 전복성은 자칫 현실 도피로 흐를 위험도 있죠. 그래서 현실 전복성이란 굉장히 복합적이다 라는 제 생각인데 발표자께서도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가 진지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락적 의미에서 감각적 경험이 더 강조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실의 모순은 완화되고 미래사회 역시 미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SF 장르에서 인류세 비전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근래 기후변화라는 이 지구 위기를 극복할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SF 장르가 가진 현실 전복성의 한계,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SF 서사가 품고 있는 과학에 대해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 혹은
도덕적으로 올바른가 하는 식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SF 영화의 본질에 비추어보면 사실상 구체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예술이기 이전에 SF라는 장르 코드, 그 코드 마케팅에 종속될 경우에 이데올로기에 좌우될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의 작가 정신에 정치적 편견이 개입되고 관객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영화를 해석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렇게 영화를 본 관객이 영화 속에 숨은 이데올로기에 세뇌가 되겠죠. 판타지이기 때문인지 감독이나 작가의 과학적인 무지 또는 의도적인 왜곡이 SF 영화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SF 장르 내용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앞서 과학과 인문 예술학의 학제적 협력으로 SF 영화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했는데 혈구열차나 승리호에 숨은 요소들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저도 원래는 여기 과학적인 사실의 여부, 실현 가능한가, 도덕적인가 하는 것은 SF 영화 본질, 영화의 본질에 비춰보면은 그 표현의 영역이지 가타부타 할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과학 이 영화의 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연과학이나 공학 기술 개발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 뵈면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가진 파급력이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또 큰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니다. 한번 봉준호 감독은 설국열차의 추진 동력은 핵 잠수함을 모델로 삼은 거라고 합니다. 1년에 43만 8천 킬로미터씩 17년을 쉬지 않고 달리는 이 엔진의 비밀은 핵에너지인 셈입니다. 열차의 엔진이 핵연료봉처럼 길쭉하게 생겼죠. 영화 말미에 엔진칸에 등장하는 이 회전하는 도넛 모양의 물체를 토카막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열차 칸에 들어갈 만큼 작은 핵 융합로는 요즘은 기술로 가능하죠. SMR이라고 소형 원전 기술로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열차는 선로 위에 눈을 끌어들여 물로 만들죠. 물을 전기분해하면 쉽게 중수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원자인 수소가 헬륨 등 무거운 원자로 합쳐질 때 수소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렇게 석유 열차는 물과 정화된 공기를 내뿜죠. 이게 수소차 원리와 똑같은데 영화 마지막에 북극곰이 살아남는데 이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한편 지구 중력권의 태양전지 밀집 지역에서 고속으로 날아다니는 우주 쓰레기를 사냥하는 승리호는 아마 태양광으로 우주를 요량하는 걸로 보이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자연에서 얻는 재생에너지는 무한한 자원으로 보이지만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이 10%를 겨우 넘은 지 오래지 않습니다. 지금 태양광으로 화성을 달리는 로버가 있지만 평방인치에 약 1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죠. 그러면 이번 포럼의 주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양계 태질의 대상인가? 일단 병행되어야 한다. 에너지 믹스가 제 생각인데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신지. 분명한 사실은 무한동력은 있을 수가 없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당연한 거죠. 봉준호 감독은 영원한 것은 동력이 아니고 자연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영원하다고 외쳐대던 엔진은 사실 언젠가는 멈추고 멸종될 운명이다. 오히려 완전 멸망해버린 줄 알았던 기차 바깥의 세계, 자연의 세계가 더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다소 추상적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또 의견을 그냥 여쭙고 싶은 그런 내용들인데 말씀을 들어보죠. 일단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초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지 만드느라 또 고생하신 것 같아서 또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영웅 판타지물에는 너무나 이제 익숙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영화에서도 사실은 이제 판타지가 없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을 이 판타지가 어느 선까지 장르적으로 떠받치느냐,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흔히 이야기하듯이 진정성 문제를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이 장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충분히 발휘했다면 그 장르가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정치적인 아고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해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 같은 이제 문학주의자 입장에서 본다면 좀 이렇게 옹호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역시 영원히 좀 잘 살아남는 SF 서사가 뭐냐라고 본다면 그 SF 서사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새로운 미래 민족주의를 다시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류의 어떤 뭐라고 할까, 뭐 팍스 아메리카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정도의 이데올로기, 경계가 분명한 이데올로기로 환원되는 SF 서사들은 살아남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의미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아젠다를 갖고 있을 때 결국 그건 시간이 그리고 대중이 지금 현재 대중이 사랑하지 않는 SF라 하더라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언젠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고 싶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는 되게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요. 진짜 사실 SF에서 가짜 과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느 것이 참된 어떤 진과 진위를 우리가 가리기 어렵잖아요. 미래라고 하는 건 대부분 상상을 가지고서 하지만, 근데 또 되게 이제 이 SF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들은 오늘 나온 이 SF가 정말 20년 후의 미래를 예견한 작품일 수도 있다. 그거는 아주 사회 현실이나 과학기술의 발달 정도를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SF 할 때 이 S라고 하는 게 뭐 과학도 있지만 사변성을 뜻하는, 사변적이고 추론적인 걸 뜻하는 맥락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는 나누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도 이렇게 애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SF가 아니다. 이거는 판타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판타지인 이유가 설명 불가능해서 판타지라는 거죠. 추론적인 미래에 대한 사유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설국열차는 아주 그럼직한 추론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전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었잖아요. 그 소설이 세상 사람들 다 눈을 감고 나만 눈 뜬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추론이잖아요. 그 추론이 지금 현실의 어떤 뭐 정확한 과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론의 설득력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실험적인 성찰이 SF에서 가해진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저는 이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이 뭐 소형 원전 뭐 이런 거인데, 근데 충분히 알아는 들었는데요. 그냥 제 생각에 떠오르는, 이게 정확한 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엔진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태양이라는 동력도 이제 반 정도의 수명, 지금까지 살아온 수명의 반 정도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력을 2분의 1 정도 다 썼다고 해요. 그래서 50억 광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우주라고 하는 은하계 바깥에 또 은하계가 있고 무한한 이 우주에서는 다 끝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그 엔진이라고 하는 건 그보다 얼마나 더 유한할까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그냥 답을 이렇게 엉뚱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설국열차를 만든 윌포드의 신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설국열차를 만든 신이잖아요. 진짜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과학자였을 것 같고요. 근데 요 승려의 설리번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설리번은 152세에 이미 늙어서 죽은 좀비와 같은 존재고요. 윌포드는 되게 한량처럼 나이트 가운이나 입고 엔진칸에 있는 정말 최고의 부르주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엔진칸에 갇힌 어떤 의미에서는 소외된 작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느 누구도 이 멸망의 시나리오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엉뚱한 해답으로 그냥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포럼을, 이 연구팀을 3년째 하고 있고, 비대면으로 한 지는 한 2년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째인가요? 네. 오늘 여러 번 하면서도 처음 겪는 그런 오늘 오류도 생겼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일도 생겼는데, 이렇게 소문답 같은 이런 대답도 사실 처음 들어보지만, 저는 공학적인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인문학자로서, 인문학적인 그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쓴 이 질문도 맨 뒤에 보면, 봉준호 감독의 그 이야기로 엔진은 멈추겠지만 자연의 세계는 더 영원하다. 아마 그런 멘트하고 통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똑같은 인문학적인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런 과학과 그다음에 인문예술학의 융합이라고 하는 이런 연구 과제를 어떻게 맡게 되면서 또 관심사가 또 자연과학이나 공학 쪽으로 넓혀진 그런 셈이죠. 여전히 수박 그달기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현주 교수님 갑자기 늦게 들어오셨다가 또 잠깐 비디오를 끄셨는데, 유랑지구라는 중국 영화라든지 또 한국 승려나 설국열차, 우리 한국 SF 영화들은 본분들이 많으신데 발표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오늘도 제가 방금 따로 연락을 받았는데, 손우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포럼 때마다 단골, 자유토론의 단골 질문 토론자십니다. 지금 비디오를 켜셔도 되고 안 켜셔도 되고. 켜면 이게 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용감하게 켜겠습니다. 안 켜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튼 관심 갖는 주제고요. 오늘 아무튼 선생님들 강의 잘 들었는데 질문을 생각했는데 김영석 교수님이 질문을 다 하신 것도 있지만 간단한 신지현 선생님과 공감되는 포인트 한 가지랑 질문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결국 이 판타지 추론적 어떤 미래 사유, 이 판타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서사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경계를 허물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인간 중심주의, 데카르트의 이원론적인 근대성을 극복해서 특히 얘기하고 있는 라투르의 그 네트워크 연결망 이론, 인간과 비인간, 비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뿐만 아니라 페미니즘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헤르웨이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버그 선언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런 어떤 인간 중심주의의 어떤 극복, 그리고 그것의 경계 허물기, 그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2 영화에서 신진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런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면서 미래적인 어떤 인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와의 영화적 상상력의 조우에는 좀 더 승리호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둥이를 새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떤 미래의 새로운 윤리를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었고요. 이제 이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멸종의 최종 단계가 야생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설국열차에서 결국은 저는 설국열차를 제일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좀 의아했는데 나중에는 그럴 수 있겠다. 결국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신화적인 상상력에 나중에는 공감을 했지만 영화관 안에서는 굉장히 뜨악했었거든요. 그래서 설국열차가 가지고 있는 제일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의미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SF 영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본주의의 어떤 빈부의 격차,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어떤 구조적 모순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인류의 연대적인 고리를 더 약화시키는, 그래서 오히려 재앙을 스펙타클하고 오히려 파괴를 더 미약화해서 현실을 도피하게 되는 말 그대로 판타지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은 그냥 실험으로밖에 전락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좀 더 이런 담론들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보신 영화 중에, SF 영화 중에 인상 깊은 영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질문이 길었죠. 질문은 2가지였습니다. 설국열차의 결론 부분과 그리고 SF 영화에서 미래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영화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우정 선생님은 일반인이신데 우리 왜 이러세요? 포럼에 제가 한다고 초대를 보내면 꼭 들어오셔가지고 또 물어보면 또 질문도 있어요. 굉장히 또 수준도 아니요. 저기 별다방 쿠폰 때문에 제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아니 뭐 물심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굳이 또 그 말씀하실 필요는 없죠. 자, 이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죠, 신 교수님. 손우정 선생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 크리티컬한 대중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어떤 시민 영역을 확장하는 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하나의 맥락이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문학에서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즐겨서 저는 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요.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뭐죠? 인류세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운동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좀 특별하게도 와일더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재야생화라고 하는 운동을 펼치는 그런 어떤 사회운동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재야생화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이제 좀 의미가 어려운데요. 좀비 영화에서도 그 재야생화를 얘기해요. 좀비 영화는 인간의 문명이 다 스톱됐을 때 결국 우리 그 코로나 때도 갑자기 막 그 공기가 맑아지고 뭐 거리로 동물들이 내려오고 이런 게 일종의 재야생화로 거론되는 그런 맥락들인데요. 아마도 이 설국열차의 이 맨 마지막 장면은 이게 좀 설국열차도 그렇지만 봉준호식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이분법이라고 할까요? 그 이분법 안에서 문명과 이거에 대응하는 자연, 이 이분법적인 구도 안에서 그 자연의 그 인간의 최초의 출현에 맞먹는 그런 어떤 단계로 가는 것. 그게 일종의 신화적인 모티브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신화의 시작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고, 인간의 멸종 이후에 새로운 인간의 시대의 도래라고도 할 수 있겠고, 특히나 승리호도 그렇고 설국열차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남겨진 그 인물, 여자아이와 그리고 남자아이 그리고 곰, 이들은 어떤 혈연적 관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할 인간의 시대는
그런 어떤 혈연적인 거를 벗어난 그런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걸로 낙관 그나마 그 인간 그 설국열차로 고통을 준 거를 이 장면으로 조금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었다라는 어떤 멘트를 봉준호 감독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갑자기 질문하셔서 생각이 나진 않았는데요.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의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마이 마더라고 하는 영화를 좀 재밌게 봤어요.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엄마가 이제 그 사이보그 상태를 더 넘어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일단 좀 떠올라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진수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쿠시마의 서사 영상에 관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다음에 제가 엮어서 한 번 더 토론자나 아니면 발표자를 모셔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수학이 있었고 손우정 선생님도 다음에 또 한번 우리 주제하고 맞으면 발표나 영어 관련된 토론이나 한번 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관심이 드신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은주 선생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질문 개인적으로 의견 나눴는데 닉네임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셔서 김은경 선생님 안 계시나요? 예. 이야기만 하고 다 지금 자리를 비우셨네요.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다른 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없으신 모양입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SF 영화 속의 미래 에너지입니다. SF 영화로 중국의 유랑지구, 한국의 이 설국열차 승리호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 영화들은 모두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죠. 자, 여기서 미래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우리가 기대한 성과를 거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채팅창에 우리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5분이면 번거롭겠지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참가 안 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서 설문조사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면으로 진행된 세미나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비대면 참 좋죠. 예, 뭐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근데 중국에 계신 분들이 아까 그 발표 영상이 오류가 생겨서 제 해석하는 제 목소리만 들리고 예, 그런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비대면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설국열차의 동력원이라는 원자력 에너지는 가장 저렴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도 배출하지 않죠. 그러니까 청정에너지원인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해서 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빨리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죠. 우리도 최대한 늘려야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지역대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사회 발전 모델이 그려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래에너지의 수용성 증진 목적으로 하는 이 자리에 발표를 수락해 주신 분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물을 통한 에너지 믹스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우리 연구는 계속될 겁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을 초대하기로 약속드리며 오늘 포럼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 뭐 큰절까지 그러실 필요 없는데, 우리 오늘 정말 우연히 제가 신진수 교수님의 논문을 발견하고 이렇게 연락을 이메일로 보고 있는데 또 발표를 수락하셔서 이렇게 모셨는데 보통 그릇이 크지 않, 정말 그릇이 큰 분 같습니다.
아까 물 드시는 데도 보니까 PT병을 그렇게 나발을 보시는데 제가 공부 시작하면서 그런 거는 처음 봤거든요. 통 그릇이 큰 분이 아니죠. 손우정 쌤도 제가 포럼 할 때마다 지금 출몰 하시는데 제가 오라고 하지만 때문에요. 예? 콧보문. 예, 강호의 보수 그런데 이런 분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이어지는 수단은 자리를 옮겨서 계속하도록 할 텐데 비대면이라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은 오실 수가 없죠. 다음에 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 그때는 대면으로 한번 그 자리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